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2일 저녁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이제 대략 실무자들 빼놓고서는 이제, 완성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를 두고 여기저기서 논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핵심적인 논평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논평만 나오는 게 아니고 비판, 비난 이런 것도 당연히 나오게 돼 있죠.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오늘 발표는 공식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은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더군요. 그거는 아마 이제 본인에 대한 그 직접적인 보좌팀 이런 것들을 아마 고려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괄선대위원장, 그 다음에 상임선대위원장에 합류하는 사람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그 원래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도 있죠. 그러니까 이 따지면 결국 청년 이준석 대표와 그 다음에 노장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이렇게 상임선대위원장을 공동으로 하게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김한길 새시대 위원장인가 이제 이건 국민통합 화합 이런 쪽을 맡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종합상황실장 이런 격으로는 이제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직 국회의원이죠. 아마 그 합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은 아마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회의를 주재했으니까 다음 주제는 25일이거든요, 목요일. 그러니까 그때 종합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소식이 이제 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야당은 이미 한 번 은퇴하신 어르신 3분이 모였다. 저와 이재명 대선 후보는 아직 5학년이다. 50대라는 뜻이죠, 50대. 그래서 50대와 60대가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오늘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전환 선대위 4050 본부 출범식, 이런 걸 가졌는데, 거기서 송영길 대표가 새롭게 선대위를 재구성하기 위해 젊고 새로운 세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을 했다. 40대, 50대 이게 중장년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주당 4050 세대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제 윤석열 국민의힘 선대위 이거 깎아내리기에 어찌 보면 혈안이 돼 있고, 그거는 우리가 굳이 평가할 이유도 없습니다. 경쟁자니까. 경쟁자 정당의 대표니까, 그 대표로서 윤석열 선대위가 이렇게 뭔가 잘못돼 있다, 이렇게 이제 자꾸 그쪽 면만 보게 되고 그쪽 면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홍준표 의원 이 경선에서 낙선했습니다만은 민심에서 조금 앞서고 당심에서는 참패를 함으로써 결국 윤석열 후보한테 대통령 후보 자리를 내준 사람이죠. 정치는 26년을 했다고 본인 항상 주장하면서, 그러나 왜 당내에서 표가 안 나올까? 불과 몇 개월 전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보한테 왜 밀렸을까? 이런 부분을 홍준표 후보가 정확하게 성찰하지 않고서는 홍준표 후보의 미래는 없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저는 정치부 기자를 홍준표 후보보다 더 오래 했습니다. 관찰을 오래 했습니다.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새 청년의 꿈이라는 거에 문답을 하죠. 청년들이 질문하면 자기가 답한다. 그래서 청문, 홍답, 이런 게시판에 이제 이런 질문이 올라왔던 모양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려면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도움이 꼭 필요합니까? 새로운 정치와 부합하는 영입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홍준표 의원이 잘 몰라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또 평가절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선대위 지도부를 잘 꾸린 겁니까? 이런 늙은 지도부를 2030 젊은 세대가 지지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잡탕밥도 찾는 사람이 있다, 또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보니까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라는 곳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술은 많고 홍보는 화려해도 정작 마실 술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한 대선을 앞두고
우리 그 대통령 후보들을 다 싸잡아서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명이 남한의 술꾼, 그러면서 술꾼의 투시라는 제목으로 이제 글을 올렸는데, 이재명은 푹 썩은 술, 윤석열은 덜 익은 술, 안철수는 막 섞은 술, 뭐 이런 식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안철수 후보의 그 측근이죠. 이태규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뭐 술에 비유를 했을 때, 그때 그걸 아마 패러디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우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륜이 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이제 경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아무래도 그 활동을 하고 뭔가 능력을 보여줬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나이는 다른 사람보다 좀 많아야 되겠죠. 경험과 경륜을 쌓으려면 젊은 사람이 30대의 경험과 경륜이 모두 다 갖춰지기는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이 있는 사람을 꼰대다 라고 얘기하는 거와 경륜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사람을 두고 이쪽 면으로 보느냐 저쪽 면으로 보느냐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선대위 이재명 후보 선대위 쇄신론이 나오면서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은 이해찬 전 대표의 등판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해찬 전 대표는 지금 60대 후반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등판하는 건 괜찮고 이쪽에서 그러면 김병준 전 위원장 등판하는 거는 안 되고, 이거는 정파적 시각이라고 봐야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하고 이해찬 전 대표하고 누가 나이가 많죠? 이해찬 전 대표가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결국 경험, 경륜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경륜 있는 사람을 늙었다. 이게 바로 이제 송영길 대표식의 시각이죠. 그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 패기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 패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20대, 30대. 그런 사람들 패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경험보다는 어떤 도전 정신에 좀 충만해 있죠. 젊었을 때는 아니 뭐 좀 실패를 해도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는 실패를 하면 재기하기가 쉽지 않다. 이미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은 아무래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 내지는 또 경험이 있다 보니까 실수도 줄어듭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판을 바라보는데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산전수전 뭐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 하는 뭐 그런 정치에 해안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정치판은 어떻게 가야 된다.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게 되고 결국 뭐 무슨 어느 진영의 뭐 장자방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건데 그 사람은 이 정치판에 있어가면서 여러 경우를 다 봤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정치를 자문하면 적어도 엄청난 실수를 하진 않겠구나. 어찌 보면 그게 바로 지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비례대표 5선 이거 우리나라 최초, 물론 그걸 또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어찌됐든 간에 경험 없이, 경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여야를 또 넘나들었죠. 그거 나쁘게 얘기하면 철새, 좋게 얘기하면 여야를 넘나들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역량을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자,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념적으로도 보수 세력만 다 모아놓으면 꼴통, 또 진보 세력만 다 놓아놓으면 뭐 무경험자, 뭐 아이디얼리스트 이렇게 지적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결국 뭐냐 모아놔야 되는 거는 맞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합쳐놓으면 또 뭐 용광로 선대위 이렇게 좋게 보면 나오는데 나쁘게 보면 또 잡탕밥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진리냐? 정치판에서는요, 어찌 보면 사실 진리는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비난의 대상은 될 수밖에 없다. 상대 진영에서 볼 때. 그러나 그러면 중립지대에서 볼 때 어떤 게 최선이냐? 저는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거는 진리라고 봅니다. 뭉치면 삽니다. 흩어지면 죽고. 정치판에서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 있죠. DJP 또는 DJT, 박태준 전 국무총리까지 합쳐서 DJP 없이 과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할 수 있었을까요? 1997년에 DJP라는 거를 해서 집권을 했는데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당선이 됐죠. 아마도 물론 당선된 이유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100가지도 넘습니다. 그 중에 1번을 꼽으라면 DJP죠. 2번을 꼽으려면 이회창 진영의 분열. 이인재 전 경기도지사가 출마해서 상당한 표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회창 후보가 안 된 거지. 물론 그것도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인재 전 지사한테 간 표는 이회창 후보를 좋아하는 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인재 전 지사가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이회창 후보가 당선됐을까? 그것도 가정법이죠. 역사에 대한 가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흔히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여하튼 분명한 거는 DJP 없이 김대중 후보의 당선은 없다. 이거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다 이거죠. 이거 결국 뭉쳐서 산 거 아닙니까? 2002년에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유를 또 이것도 100가지 넘게 꼽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 명백하죠, 그거는. 그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거기에서도 진리는 또 확인된다. 뭉치면 산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재임 중에 마이너스 정치, 뺄셈 정치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도 또 그런 지적을 받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워낙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이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되고 뭐 이런 걸 이렇게 재단을 하다 보니까 결국 뺄셈 정치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또 그런 뺄셈 정치를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뭉치면서 하는 거는 틀림없다. 그럼 뭉치려면 결국 선대위원회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 나쁘게 얘기하면 잡탕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왜 없느냐? 그건 우선 많은 그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선 많지 않다. 응? 아이고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난 들어가지 않을래. 응? 당선 가능성도 없는 것 같고 뭐 사람도 좀 후보도 좀 이상한 것 같아. 뭐 형수한테 그런 쌍욕이나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맨 저 민주당 그 기존의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 이 사람들 그냥 모아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그거 쇄신한다고 난리 아닙니까? 쇄신해보니 거기에 무슨 기존 전통적인 지지층 외에 다른 사람들이 합류할 가능성? 당장 어떻게 합류를 하겠습니까? 합류해봤자 뭐 이제 그냥 전통적으로 뭐 젊은 사람들 중에 지지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일부 합류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잡탕밥을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는 한계가 명확한 거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여기는요 지금 사람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전통적 지지층 외에 전통적 지지층은 국민의힘 지지층 아닙니까? 자 노무현 전 대통령 세력 김병준이죠. 민주당 이탈 세력 김한길이죠. 그런 사람들 다 합류했습니다. 자 이것도 나쁘게 보면 파리떼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얘기한 파리떼입니다. 파리떼도 먹을 게 있을 때 몰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쓴 칼럼을 보니까 파리떼는 많을수록 좋다 또 이런 칼럼을 쓴 경우도 있더군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선거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표를 몰아주면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모아놓을 수 있다면 정말 모아놓는 게 선이다. 그러나 모아만 놓고 그 앞에서 자기네들끼리 막 싸운다, 자리 다툼하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느냐고 선거운동은 뒷전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 모아놓은 것의 효과가 줄어드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모아놓은 사람들이 가서 단 한 표라도 가지고 온다. 그럼 그건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많은 사람을 모아놔서 잡탕처럼 일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선대위를 만드는 게 좋으냐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뭐 순도 100% 뭐 선대위를 만드는 게 좋으냐
당연히 많은 사람을 모아놓은 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조화롭게 운영해서 표를 많이 모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건 그 다음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자, 명확하게 이재명 선대위와 결국 윤석열 선대위를 볼 때는 윤석열 선대위가 잘된 선대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조화롭게 선거대책을 세워서 표를 모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건 그 다음 차원의 얘기다. 그거는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나 뭐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그 조직을 관리하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뛰고 이준석 대표는 뭐 청년들 상대로 열심히 뛰고 김병준 전 위원장은 중장년층 상대로 열심히 뛰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표를 극대화시키는 것.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거를 거꾸로 좀 평가절하해서 보려고 한다면 그걸 이제 뭐 잡탕밥이나 홍준표 의원처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원래요 항공모함이 나갈 때는요 큰 파도도 일고 작은 파도도 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작은 파도는 작은 파도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걱정해서 가다 보면 항해를 못합니다. 큰 파도만 보고서 항해를 해야 목표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구성 이 문제를 둘러싸고 심지어는 당내에서조차 뭐 태클이 들어오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항해를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 한번 굴러가는 것을 잘 보시고 어떤 것이 난가 하는 것을 한번 뭐 스스로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평가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럴 경우에 이게 이러이러한 비판을 하는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 아마 그런 느낌을 갖게 되실 것이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